그날 밤 그녀는 아직 사라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었지요. 술자리가 길어질 때도 있었고 연락이 늦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첫 번째 전화에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하지만 세 번째 전화에서 이상함이 분명해졌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방도, 신발도, 가방도 그대로였지요. 다만 사람 하나만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성인이라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도시에는 CCTV가 많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지 못하던 시절이었지요. 사람이 사라질 때 세상은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한 사람이 일상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실종이 잠시의 공백인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시작인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2001년 봄이었습니다. 새 세기가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아직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IMF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거리에는 2002년 월드컵을 알리는 현수막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면 PC방 안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터넷은 느렸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작게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박지혜는 22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 시내에 있는 한 전문대학 행정과 3학년이었지요.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하나가 있었는데 그해 봄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궁핍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지혜는 그런 평범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크게 튀지 않았고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이였지요. 지은의 꿈은 경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멋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부모님께 우리 딸 잘 키웠다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당시 뉴스에서는 여성 경찰 채용이 늘어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지혜는 그 기사를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고 체력 단련도 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시험을 볼 생각이었지요. 아직 막연했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지은을 성실한 애라고 불렀습니다. 술자리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르면 오는 편이었지요. 과 대표도 아니었고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싫다는 말을 잘 못했고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착했고 무난했고 조용했습니다. 그해 3월 학기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났고 과 친구들이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도와야 했고 다음 날 아르바이트도 있었죠. 하지만 친한 선배가 요즘 너 너무 공부만 한다고 말하며 붙잡았습니다. 지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7시 충주 시내 터미널 근처의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당시 충주는 아주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서울처럼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거리도 없었고 대학가라고 해봐야 학생들이 모이는 술집 몇 곳이 전부였지요. 술값은 부담스러웠지만 삼겹살에 소주 한두 병이면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있었지만 통화료가 비쌌고 문자 한 통에도 돈이 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전화를 걸면 누군가는 짧게 하라고 재촉하곤 했지요. 지은은 술을 잘 마시지 못했습니다. 반 병만 넘어가도 얼굴이 빨개졌고 한 병을 채우면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선배들은 권했고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 시험 끝났는데 한 잔은 해야지. 경찰 되려면 술도 좀 마실 줄 알아야지.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 차를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갈게요. 내일 아침에 약속이 있어서요. 누군가는 조심해서 가라고 했고 선배 하나는 택시비라며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이 본 지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귀갓길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CCTV는 은행이나 관공서 앞에만 있었고 골목에는 가로등도 드물었지요. 여성들은 늦은 밤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것은 이미 일상이기도 했습니다. 택시는 많지 않았고 버스는 밤 10시면 끊겼습니다. 대리운전은 아직 먼 도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는 술집 문을 나섰습니다. 5월의 밤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집까지는 택시로 20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요. 지은은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는 중. 조금 늦을 것 같아. 그리고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빈 차는 없었고 주말 밤의 충주는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10분이 지났고 다리는 아팠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와 머리가 무거워졌지요.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키가 작았고 말은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웃고 있었다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충주에서는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이 남자가 누군지 생각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택시 같이 타실래요? 방향이 같으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몇 걸음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지도 않았지요. 그 순간을 지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취해 있었고, 너무 피곤했고, 너무 평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 일은 흔했습니다. 술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말이죠. 여자들은 그럴 때마다 피했고, 무시했고,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도 그렇게 끝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지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택시를 잡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백인 남성이었지요.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지은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Are you okay? 라고 물었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택시를 세웠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충주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고 시내에서 미군을 보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술집 앞 CCTV는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지은을 부축하는 모습, 그리고 택시에 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이 남자를 찾아 조사했습니다. 그는 휴가 중이었고 우연히 지은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길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택시 문이 다시 열렸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남자가 차에 올라탔다는 것을 말이죠. 비극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비극을 준비하지 않은 날의 말입니다. 2001년 5월 12일 토요일 밤, 박지은은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새벽 4시 38분을 마지막으로 꺼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는 읽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는 중. 하지만 그녀는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충주 외곽의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2001년 5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4시 무렵입니다. 충주 시내는 고요했습니다. 서울처럼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아니었지요. 영업을 이어가던 술집은 몇 곳뿐이었고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드물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술집 앞에는 작은 CCTV 하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카메라는 말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충주의 CCTV는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 앞, 관공서 앞, 그리고 일부 상가, 건물에만 설치돼 있었지요. 화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흑백 화면이었고 프레임은 끊겼으며 얼굴을 또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안 되는 화면은 훗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새벽 4시 08분입니다. 술집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 몸의 균형을 잡으려 했고 잠시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시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지은은 도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4시 12분입니다. 한 남자가 지은에게 다가옵니다. 키는 작았고 체격은 마른 편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으로는 얼굴을 분명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지은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는 한 번 더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술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술집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작은 체격의 남자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여기서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CCTV 화면 밖, 어둠 속 어딘가에 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훗날 경찰이 술집 주인을 찾아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남자요. 술집에 손님으로 왔다가 여자 손님들한테 자꾸 말을 걸어서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밖에서도 계속 서성거리더라고요. 얼굴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두웠고 손님들이 많아서요. 키가 작고 말랐다는 건 기억납니다. CCTV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8분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가 화면에 들어옵니다.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체격도 건장했습니다. 당시 충주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고 주말이면 시내에서 미군을 보는 일이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지은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Are you okay?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을 부축했고 도로 쪽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잡아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입니다.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외국인은 택시 문을 열고 지은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인은 문을 닫고 잠시 손을 흔든 뒤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이 외국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미군이었고 그날 휴가를 나왔다가 우연히 지은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알리바이는 확인됐고
그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다만 친절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CCTV는 그 다음 순간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약 10m쯤 갔을 때 다시 멈췄습니다. 이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각도가 닿지 않았고 차는 이미 화면 밖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택시 기사의 증언으로 그 순간은 재구성됩니다. 갑자기 누가 차를 세웠습니다. 남자였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잠깐만요라고 했습니다. 기사는 처음에 무시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여자 남자친구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차분했고 예의 바랐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요. 혼자 보내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기사는 뒷좌석을 봤습니다. 지은은 반쯤 잠든 상태였습니다. 손님, 저 사람 아십니까? 지은은 눈을 뜬 듯했고 어렴풋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머리가 흔들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사는 말합니다. 손님이 괜찮다고 하시길래 그냥 태웠습니다. 남자는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지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택시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박지은을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CCTV 화면에는 텅 빈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밤이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남자는 술집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둠 속에서 외국인이 떠나기를 기다렸고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차를 세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훈이었습니다. 25살,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충주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자랐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충주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사라지고 산과 저수지뿐인 어둠이 차창 밖을 채웠습니다. 새벽 4시 50분입니다. 택시는 멈췄고 남자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끌어냈습니다. 기사는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남자는 웃으며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사는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새벽 5시, 지은의 휴대전화는 그 시각을 마지막으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의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화질은 나빴고 각도는 좁았으며 어둠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분의 흑백 화면은 훗날 모든 진실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은 아주 짧은 순간에 사라집니다. 평범한 밤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자리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희미한 기록과 늦은 질문뿐입니다. 2001년 5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7시입니다. 박지은의 어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딸의 방문부터 열었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평소 같으면 이불 속에서 내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방은 조용했습니다. 이불은 어제 아침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옷도 가방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딸만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자동 응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곧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술을 마셨으니까요. 친구 집에서 잤을 수도 있었지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 8시입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너희 집에 있니? 아니요. 어제 일찍 갔어요. 어디 간다는 말은 안 했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은은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안 들어왔어.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친구 집에 있겠지. 하지만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 아무도 몰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가족은 직접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이름과 나이, 성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도 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어젯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2입니다. 성인이면 24시간은 지나봐야 합니다. 친구 만나러 간 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은 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 오늘 저녁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24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은 안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2001년 당시 성인 실종은 즉각 대응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출 가능성이 먼저 고려됐습니다. 충주는 작은 도시였고 경찰 인력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가족은 딸이 갔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PC방, 친구들 집,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우리 지은이 봤나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전날 갔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 어젯밤에 왔었나요? 박지은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왔었어요. 친구들이랑요. 몇 시쯤 나갔나요? 11시 좀 넘어서요. 택시 타고 갔어요. 혼자요? 네, 혼자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안심했습니다. 택시를 탔다면 집으로 가려 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왜 집에 도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오후 6시입니다. 다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딸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오세요.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나요? 일요일이라 인력이 부족합니다.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소리 하나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가족은 충주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 그리고 딸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고 밤 11시가 넘어서 혼자 나왔고
택시를 탔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느 택시를 탔는지, 어디로 갔는지, 집에 도착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01년에는 택시 블랙박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GPS 기록도 없었습니다. 택시 회사에 문의해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기지국 단위의 대략적인 위치만 가능했고 그마저도 전화가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지은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술집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골목길, 공원, 주차장. 혹시 길에서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술집 앞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은이 나오는 모습, 외국인이 도와주는 모습, 택시에 타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막혀갔습니다. 가족은 직접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박지은 22세 인쇄소에서 500장을 뽑았습니다. 터미널, 시장, 학교 앞 전봇대 손으로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셨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단지를 받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충주 외곽, 산, 저수지 주변, 사고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을 다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인력은 부족했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가족은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경찰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림, 그것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올 수 있는 시간.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택시를 몰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혹시 딸을 마주칠까 봐 말이죠. 오빠는 군에서 긴급 휴가를 나와 함께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 가족은 그 경계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기다림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곧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2001년 5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충청일보 지역면 한 귀퉁이였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충주서 귀가 중 여대생 실종. 기사 내용도 짧았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22세 여대생이 실종됐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문장과 연락처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당시 지역 신문은 지면이 부족했고 실종 사건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5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경찰이 술집 앞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 뉴스에서 이 영상이 전파를 탔습니다. 화면에는 비틀거리며 서 있는 여성의 모습과 그녀를 부축하는 외국인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태우는 장면까지가 흑백 화면으로 흘러갔습니다.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종된 여대생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은 외국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외국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날 밤 충주는 이 뉴스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외국인이 그랬대. 미군 아니야? 요즘 여자들이 너무 늦게 다녀. 2001년의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특히 미군이 연루된 사건은 늘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몇 해 전 발생했던 이태원 살인 사건의 기억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충주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고 시내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방송되자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외국인 본 것 같아요. 술집에서 여자들한테 말 걸던 사람 아닙니까? 좀 수상해 보였어요.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정확한 목격이라고 보기엔 모호한 이야기들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외국인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5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서울의 한 일간지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회면 중간쯤이었습니다. 충주 여대생 실종, 외국인 남성과 마지막 목격. 기사는 CCTV 장면을 설명했고 경찰이 미군 부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인터넷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카페, 프리첼, 아이러브 스쿨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올렸습니다. 충주에서 여대생 실종됐대요. 외국인이랑 같이 있었다던데. 이거 큰 사건 아닌가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분노, 불안, 추측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외국인 범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미군들 또 사고 쳤네.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박지은의 가족은 이 반응들을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관심이 생긴 것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면 혹시라도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댓글들은 잔인했습니다. 술 마시고 혼자 다니니까 그렇지. 요즘 여대생들 너무 함부로 다녀. 어머니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이 사라진 것도 견디기 힘든데 딸이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경찰 되려고 준비하던 애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5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실종 일주일째. 가족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주경찰서 브리핑룸이었습니다. 기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사 2곳, 방송국 1곳.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손에 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지은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경찰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입니다. 말은 자주 끊겼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외국인 용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제 딸만 돌아오면 됩니다. 그날 저녁 이 장면은 뉴스로 나갔습니다. 딸의 사진을 든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 제발 찾아달라는 말. 시청자들의 반응은 잠시 따뜻했습니다. 위로 전화가 걸려왔고 기도하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5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경찰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CCTV에 등장한 외국인 남성은 조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를 도와준 인물이며 알리바이가 명확합니다. 이 발표는 언론에 크게 실렸습니다. 외국인 무혐의, 실종 여대생 사건, 미궁 속으로. 하지만 이 순간부터 관심은 눈에 띄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방 도시에서 발생한 여대생 실종 사건 하나였습니다. 기사의 크기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회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리고 짧은 단신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서울에서 큰 연예인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신문 일면은 그 이야기로 채워졌고 뉴스도 그 사건을 따라갔습니다. 박지은의 이름은 자막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요? 또 그 이야기예요? 전단지는 비에 젖어 찢어졌고 새로 붙인 전단지도 며칠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언론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없으면 기사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도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가족은 점점 고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슈퍼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몰았지만 하루 종일 멍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빠는 군대로 복귀했습니다. 더 머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5월 말입니다. 실종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신문에도 TV에도 더 이상 지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회는 다음 이슈로 이동했습니다. 월드컵, 경제, 정치. 한 사람의 실종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세상이 잊어도 그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떠났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관심을 거두지만 사람을 잃은 시간은 멈춰선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2001년 5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무렵입니다. 충주댐 상류,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저수지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접근로는 험했고 도로는 중간부터 비포장이었으며 주변은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낚시꾼들도 자주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충주 시민들 중에서도 이 저수지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요. 그날 한 낚시꾼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사람이 없는 곳을 골라 혼자 낚시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물가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차를 산 입구에 세운 뒤 낚싯대를 들고 저수지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오후 2시 20분경입니다. 낚싯대를 펼치려던 순간 그는 물가 쪽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갈대 사이에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닐봉지나 버려진 옷가지쯤으로 보였지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얼굴은 물속에 잠겨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수면 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저수지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진정하시고 지금 계신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충주댐 쪽인데요. 산속 저수지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오후 2시 40분입니다. 충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출동했습니다. 순찰차 2대와 구급차 1대였습니다. 신고자의 안내를 받아 산길을 따라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무가 빽빽해지면서 햇빛이 차단됐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현장은 이미 불길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경찰은 저수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갈대 사이 신고자가 가리킨 지점에 시신이 떠 있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신발은 한 짝만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물에 잠겨 있어 바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건져 올립시다. 2명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은 탁했고 차가웠습니다. 시신을 끌어올리는데 꽤 힘이 들었습니다. 옷이 물을 머금어 몸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물가에 눕혀졌습니다. 경찰은 외관을 확인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지갑은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사망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인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익사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목 쪽을 보십시오. 목 주변에는 멍과 찰과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을 의뢰해야겠어. 현장은 곧 통제됐습니다. 사진을 촬영했고 주변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린 흔적도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흘러 단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시신은 충주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과수로 보내기 전 1차 검시가 진행됐습니다. 의사는 시신을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망 시점은 대략 24시간에서 36시간 전으로 보입니다. 그럼 5월 11일 밤에서 12일 새벽 사이입니까? 네, 그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인은요, 목 부위에 압박 흔적이 있습니다. 질식사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판단은 부검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최근 접수된 실종자 명단을 떠올렸습니다. 20대 여성, 며칠 전 신고, 귀가 중 연락 두절, 박지은이었습니다. 실종자와 특징이 일치합니다.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신이 박지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후 7시입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박지은 씨, 아버님 맞으십니까? 네. 혹시 우리 딸 찾았습니까? 경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하실 게 있어 경찰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로 알아차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오후 8시입니다. 경찰서 조사실.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충주댐 상류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형사는 의류 사진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청바지, 흰색 티셔츠. 어머니는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지은이가 입고 나간 옷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영안실,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흰 천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사망 시점은 5월 12일 새벽 5시경으로 추정됩니다. 목에는 저항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살이었습니다. 박지은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 저수지에 버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늦게 드러냈지만 끝내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2001년 5월 14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박지은의 시신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실종에서 살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충주경찰서 형사과에는 즉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력팀이 투입됐고 늦은 오후 수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놓였고 형사는 그 위에 시간의 흐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47분. 박지은 술집 출발입니다. 새벽 4시 20분. 택시 승차 CCTV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5시 전후. 사망 추정 시각입니다. 5월 13일 오후 2시. 충주댐 상류 저수지에서 시신 발견입니다. 형사는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같은 택시에 탔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외국인은요? 알리바이가 명확합니다. 택시에 태운 뒤 숙소로 돌아갔고 다수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입니다. 문제는 2001년의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GPS 기록도 없었고 배차 시스템 역시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자동으로 남는 기록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수사는 아주 원시적인 방식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충주 지역 택시 회사에 모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5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운행한 기사 명단을 받았습니다. 명단에는 약 4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밤 술집 앞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기억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납니다. 주말 밤에는 그런 손님이 많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손님을 태우는 택시 기사에게 그날 밤은 그저 지나간 하루였지요. 5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경찰은 다시 CCTV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술집 앞 카메라, 그 하나뿐인 기록을 몇 번이고 되돌려봤습니다. 화질은 흐렸지만 택시 번호판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일부 숫자가 식별됐습니다. 마지막 두 자리가 불분명합니다. 가능한 번호를 모두 추려봅시다. 가능성 있는 차량은 10대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형사들은 해당 기사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5월 16일 수요일입니다. 7번째 기사였습니다. 이병수, 48세, 충주에서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전과도 없었고
주변 평판도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밤, 어디서 운행하셨습니까? 이병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말이었으니까 시내를 돌았을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형사는 박지은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성을 태운 적 있습니까? 이병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여학생 아닙니까? 형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분입니다. 이병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태운 적이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언제입니까? 5월 12일 밤이었습니다. 술집 앞에서요. 외국인이 태워줬습니다. 여자가 많이 취해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출발했는데 조금 가다가 누가 차를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남자였습니다. 젊었고 키가 작고 말랐습니다. 형사는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 남자친구입니다. 같이 집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까? 이병수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의심은 됐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너무 차분했고 예의 바르게 말하더군요. 여자에게 확인했습니까? 네, 저 사람 아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확실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를 태웠습니까? 네. 어디로 갔습니까? 이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시내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방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어디로요? 외곽이요. 충주댐 쪽입니다.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에 집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자는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의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병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요. 그래서 떠났습니까? 돈을 받고 그냥 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죽음으로 데려다 준 것 같아서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범인이 속인 겁니다. 그러나 이병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다시 CCTV를 분석했습니다. 술집에서 쫓겨났던 작은 체격의 남자, 그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술집 주인을 다시 불러 확인했습니다. 이 남자 맞습니까? 네, 그날 쫓아낸 사람이에요. 수사는 급속히 좁혀졌습니다. 충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몽타주를 들고 동네를 돌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아는 것 같아요. 김태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김태훈, 25세. 충주 출생. 시청 근무. 전과 없음. 경찰은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5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김태훈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다시 그 술집에 나타났습니다. 혼자 술을 마셨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움직였습니다. 김태훈 씨 맞습니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하나둘 쌓였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 CCTV 영상, 술집 주인의 확인, 그리고 그의 신발에서 발견된 저수지 인근의 흙. 새벽이 되자 김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까? 네. 술집에서 봤을 때부터요. 후회합니까?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가장 의심했던 외국인은 가장 일찍 떠났고 가장 쉽게 믿었던 남자친구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이제 사건은 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2001년 6월입니다. 김태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살인, 그리고 시신유기입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다시 언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실종 당시보다 훨씬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제목들이 실렸습니다. 충주 여대생 살인 사건, 계획적 범행, 냉혈한 25세 청년, 김태훈의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이 사건을 완결된 이야기처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2001년 8월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 기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태훈이 입장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방청석을 한번 훑어봤지만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태훈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딸이었느냐고, 왜 하필 지은이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김태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냥이요? 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자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왜 피해자를 선택했습니까? 술에 취해 있었고 혼자였으니까요.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입니까? 네. 술집에서 쫓겨난 뒤부터 기다렸습니다. 후회합니까? 김태훈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박지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나쁜 놈아. 우리 딸이 뭘 잘못했어. 법정 경위들이 어머니를 진정시켰고 재판장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검사는 범행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를 속인 일, 외곽으로 이동한 경로, 저수지에서의 살해,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변호인은 김태훈의 어린 시절을 언급했습니다. 가정폭력,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설득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범행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출근했고 사람을 만났고 일주일 뒤에는 다시 그 술집에 갔습니다. 2001년 10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여러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은의 가족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태우는 항소했습니다. 사형은 과중합니다. 2002년 3월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자백했고 초범이며 전단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김태우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 6월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태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백, 초범, 그리고 나이.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은 한 번 죽었는데 그 사람은 전다는 이유로 살아갈 시간을 얻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무기징역은 확정됐습니다. 2002년 가을 김태우는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규칙을 잘 지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모범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은 영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가족을 다시 절망하게 했습니다. 언론은 판결과 함께 떠났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도시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도, 옷도, 인형도 2001년 5월 12일 그대로였습니다. 매년 그날이 오면 가족은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왔어. 아버지는 그날 이후 택시 운전을 놓았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꿈꿨던 경찰이 됐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김태우는 교도소에 남아 있었고 가족은 늙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말은 지은이 보고 싶다였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재판도 끝났습니다. 법은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박지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스물둘에서 멈췄고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그날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집행됐지만 슬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5월 12일입니다. 박지은은 아주 평범한 밤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2001년 한국에서 귀가하던 중 사라진 여성은 박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통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1년 한 해 동안 실종 신고된 여성은 수천 명입니다. 그중 일부는 돌아왔고 일부는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일부는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숫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박지은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꿈이었고 그래서 더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CCTV는 많지 않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어려웠으며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고 여성 혼자 걷는 일은 위험했지만 일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실종은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림 속에서 범인은 멀어졌습니다. 언론은 사건에 몰려왔다가 금세 떠났습니다. 외국인이 의심받을 때는 대서특필했고 범인이 평범한 한국 청년으로 밝혀지자 관심을 거뒀습니다. 사건은 해결된 사건이 됐습니다. 더 이상 기억할 필요 없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사회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월드컵을 준비했고 경제를 회복했고 새로운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박지은의 이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방은 그대로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옷을 버리지 못합니다. 혹시 몰라서요. 이성은 알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기다리고 있지요. 매년 5월 12일이 되면 가족은 저수지를 찾습니다. 꽃을 놓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2001년에서 2025년으로 말이죠.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CCTV는 곳곳에 설치됐고 위치 추적은 실시간이며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안심 귀가 서비스도 생겼고 제도는 분명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밤길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귀갓길은 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종은 발생합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악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회는 여전히 빠르게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분노하고 며칠 뒤에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박지은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웃고 고민하고 내일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며 우리는 한 사람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걸어갔을 삶을 잃었고 그녀가 나눴을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귀가하고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며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비극은 반복되기 쉽습니다. 잊힌 사건은 아무 교훈도 남기지 못하지요. 하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환경을, 더 책임 있는 시스템을,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를 말이죠. 기억은 가장 느린 정의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억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야기를 닫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름 하나를 마음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구독은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지요. 좋아요는 공감의 표시입니다. 댓글은 침묵을 깨는 목소리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기억이 되고 기억은 변화를 만듭니다. 박지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01년 5월 12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이고 기억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잊지 않으려 할 때 그 고통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주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